안녕하세요. 자선생입니다. 이제 의학이론 순회타령사 마지막 막바지를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몇 개가 안 남았는데요.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남았습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호흡기 질환입니다. 우리 지금 감염병 시대이기도 한데 이 감염병이 호흡기를 통해서 지금 감염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호흡기 쪽에 문제들이 좀 예상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호흡기 구조와 기능을 먼저 보겠습니다. 호흡기는 아시는 것처럼 숨 쉬는 곳이죠. 그래서 들이마시는 거 흡기, 내쉬는 거 호기 이렇게 되죠. 들어 마실 때 무엇이 들어가냐면 산소가 들어가죠. 나올 때 무엇이 나옵니까? 산소를 주고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 탄소가 나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호흡기인데, 이 호흡기의 구조를 보시면 이제 우리가 기도라는 말을 씁니다. 공기 기자죠.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길, 기도인데 상부기도, 하부기도, 그러니까 상부기도, 하부기도를 나눌 때 어디를 나누느냐 이렇게 보시면 비강구에서, 그러니까 코어죠. 코어 안에서 더 넘어가면 인두가 있습니다. 인두에서 더 내려가면 후두가 있습니다. 이 후두까지를 우리는 상부기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상부기도인 후두를 지나가면 더 내려가면 이제 체스트로 들어가서 가슴으로 들어가서 가슴 중앙에 식도 뒤쪽이죠. 식도 뒤쪽에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이, 이 기관이 양쪽 폐로 들어가면 기관이 나눠졌다 그래서 기관지라고 그러죠. 이 기관지가 3번 나눠집니다. 그래서 세부 기관지까지 3번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나눠진 마지막이 어디에 있냐면 요 그림에 보시면 폐포라는 게 있습니다. 폐포. 폐의 마지막 기관, 말초기관입니다. 이 폐포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바꾸는 기능을 하거든요. 이 폐포는 뭐냐면 혈관입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혈관이라는 거죠. 모세혈관 중에서도 마지막. 그래서 동맥혈관과 정맥혈관, 모세동맥, 모세정맥이죠. 이 모세동정맥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폐포를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폐의 기본 단위는 폐포다. 폐포에 염증이 생기면 폐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폐포가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폐는 양쪽에 있잖아요. 양쪽에 있고 중간에 이제 심장이 있는데 그 심장이 있는 곳을 우리는 종격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심장이 있습니다. 그 심장도 막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어야죠. 자, 이 막에 의해서 보호받는 거 우리 보통 장기는 삼중막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다 그러는데 이 폐는 삼중막이 아니라 이중막의 막과 막 사이에 물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기 보시면 폐죠. 폐 쪽에 있다 해서 폐측 흉막입니다. 흉막 또는 늑막 같은 말입니다. 흉부에 있다 그래서 흉막, 늑골을 이제 늑골 안쪽에 있다 그래서 늑막 이렇게 얘기를 쓰는데, 그래서 폐 쪽에 흉막, 바깥쪽에는 벽측, 바깥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깥벽 측의 흉막, 다른 말 바깥벽 측의 벽측 늑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쪽 폐 쪽에 있는 폐늑막, 바깥에 있는 벽늑막, 그 사이에 공간인데 그 공간에 뭐가 있냐면 흉막강이라는 곳에 흉막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과 막 사이에 물이 있는 거죠. 이 물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폐가 숨을 쉬고 들이마시면 폐가 늘어나죠. 내쉬면 폐가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폐는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폐를 보호하는 앞에 있는 늑골에 자꾸 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막도 있고 그 안에 있는 흉막강도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폐에 바람이 들어갔다. 들어보셨나요? 폐에 바람이 들어갔다. 어릴 때는 그 말이 맞았어요. 폐에 바람이 들어간 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좀 웃긴 사람이다, 실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폐에는 공기가 있는 거예요. 숨을 쉬니까. 근데 폐에 공기가 들어가는데 왜 폐에 바람이 들어갔다는 게 무슨 이상한 말이에요? 자, 이때 폐는 요 흉막강, 늑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늑막강, 흉막강에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이 없고 거기에 공기가 들어가면 그게 기흉이라고 하는 우리 폐에 바람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흉막강 안에 바람이 들어가는 걸 우리는 기흉 이렇게 얘기하죠. 뒤에는 아마 안 나올 텐데 기흉은 언제 생기냐면 자발적으로도 생기고 외상으로도 생깁니다. 보통 이제 요 흉막이나 늑막이 뚫리면 그 안으로 이제 공기 기포가 들어가서 이제 기흉이 되는데, 젊은 층에서 특히 남자들 갑자기 막 자고 났더니 10cm 크시는 분은 간혹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갑자기 크시는 분, 또는 갑자기 크는데 너무 말랐어요. 근데 담배 펴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성
기흉들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포가 어디에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흉막강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흡기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호흡기는 숨 쉬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숨 쉬는 것에 대한 기능을 어떻게 검사할 것이냐. 이 기능 검사는 폐기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폐기능 검사. 혹시 여러분들 건강검진 하러 가실 때 가신 분들, 자, 숨 쉬는 거 폐기능 검사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검사자가 있죠. 검사자가 이렇게 입에 환자는 아니죠. 검진하신 분한테 입에 뭘 물게 하고 숨을 내쉬어보라고 그래요. 훅 내쉬는데 더더더더 내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폐기능 검사를 하는 겁니다. 이 폐기능 검사는 뭐냐면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는 천천히 들이마실 수 있어요. 내쉴 때도 천천히 내쉴 수 있어요. 그런데 내쉬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폐 안에 있는 공기를 내쉴 때 언제 내쉴 수 있냐면 힘을 들이면 1초 안에 보통 70% 이상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내보낼 수 있는 것에 70%, 80%를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1초간 노력해서 훅 부는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폐기능 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촛불을 끌 수 있는 거예요. 촛불을 불 때 힘을 다해서 훅 불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10개가 꽂혀 있으면 10개가 다 한꺼번에 꺼지고 어떤 분은 안 꺼질 때가 있잖아요. 그럼 폐기능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거는 우리 폐 안에 있는 공기가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힘있게 나오느냐, 뭐 그걸 검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 검사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FEV1입니다. FEV1은 굉장히 중요해요. FEV1은 F는 forced니까 힘이죠. 그 다음에 expiratory는 호흡입니다.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볼륨이니까 양이죠. 그래서 1초간, 1세컨드죠. 1초간에 힘을 붙여서 훅 내뱉을 때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그 양. 그게 FEV1이거든요. 그게 예상치의 80% 이상이 자기가 내보낼 수 있는 거에 80% 이상을 내보내야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FEV1이 어떤 의미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장기보험에 특약에 보시면 만성폐질환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담보가 있어요. 그 만성폐질환이 중증도냐, 뭐 말기냐, 뭐 이렇게 나누는데 그 중증도냐, 말기냐를 나눌 때 이 FEV1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FEV1을 꼭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초간 힘을 다해서 후 내볼 때 얼마나 내보낼 수 있는지 그것입니다. 또 하나 밑에 있는 거는 FVC라고 있죠. FVC는 forced입니다. forced고 V는 바이탈입니다. 바이탈은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혈압 체크하고 맥박 체크하고 체온 체크하고 호흡 체크하는 거 그게 바이탈입니다. 바이탈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줘야 하는 걸 바이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을 다해서 우리가 지금 폐니까 호흡이죠. 힘을 다해서 숨 쉴 수 있는 그 능력 그게 FVC입니다. 그건 뭐냐면 폐 공간입니다. 폐에 얼마나 힘을 다해서 우리가 심호흡을 할 때 공기를 받아들이고 내보낼 수 있냐 뭐 이거거든요. 이 총량인데 이 1초간 노력성 호기량 B 대 폐활량의 B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환자의 진단을 할 수 있죠. 자, 1초간 후 불었어요. 후 불었어요. 정상이래요. 근데 1초간 후 불었는데 그게 감소돼 있대요. 감소돼 있는 사람은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폐에서 공기가 나오는 그 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FEV1은 폐쇄성 폐질환, 그러니까는 기관지가 좁아져 있는 질환을 평가하는 데 가장 좋은 평가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질병으로 가보시죠. 환기장애입니다. 호흡하는 거에 장애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환기장애입니다. 자, 환기장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시험에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는 거 잘 묻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첫 번째는 폐쇄성 환기장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한성 환기장애가 있고요. 혼합성 환기장애가 있어요. 혼합성은 뭐 섞인 거니까 그렇다 쳐요. 자, 폐쇄성은 좁아진 거죠. 무엇이요? 기도가 좁아진 겁니다. 기도가 좁아졌으니까 FEV1하고 FVC 중에 무엇이 감소가 되겠습니까? FEV1이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FEV1 나누기 FVC를 하면 감소가 되죠. 그래서 FEV1도 감소, 그다음에 그에 대한 B도 감소 이렇게 되죠. 자, 어떤 질병에서 저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들어가고 나가는 그 길이 좁아져서 생긴 거라며요. 그러니까 그 길이 좁아진 질병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죠. 어떤 질병이 좁아져 있겠습니까? 만성기관지염.
만성은 이제 우리 의학에서는 만성, 급성 할 때는 급성은 근본에 새로 생긴 거, 만성은 오래된 거, 그것도 하나가 있지만 또 하나 배우셨어요. 뭐라고 배우셨냐면 급성은 치료되는 거, 회복되는 거, 만성은 회복 안 되는 거,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만성은 오래됐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근데 무슨 염증입니까? 기관지의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지의 염증이라는 거는 그 염증이면 뭐 백혈구도 많이 나올 거고요. 농양도 많이 나올 거고요. 하여튼 뭐 이런 염증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관 안에가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성 기관지염은 기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폐기종은 뭐냐면 아까 폐포 보셨어요. 그렇죠? 그 폐포가 탄력을 잃었어요. 탄력을 잃어갖고 늘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호흡할 때 폐포가 수축이완 하는데 수축이완을 안 해요. 그러면 나가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내보내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폐기종이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우리가 배우실 텐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만성 오래됐어요. 회복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폐쇄성 폐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단일 질환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갖고 있어요. 자, 천식입니다. 천식은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시죠. 애기들 천식도 있고요. 할머니, 할아버지 천식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천식하고 애기들 천식은 조금 달라요. 애기들 천식은 오로지 알러지 때문이에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면역력이 조금 약해져서 생긴 건데 어쨌든 둘 다 뭐냐면 들어가고 나가는 그 길이 발작적으로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의한 만성 기관지염, 폐기종, 또 천식은 폐쇄성 환기장애에 해당하는 겁니다. 제한성 환기장애는 뭐냐면 후 부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원래 내가 숨 쉴 때 갖고 있는 폐의 용량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간 노력성 호기량은 괜찮아요. 그런데 FVC는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나누니까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약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비는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겠습니까? 어떤 질병 때? 폐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폐 자체가 딱딱해지는 게 맨 끝에 있는 간질성 유가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폐 자체가 문제 생기는 건 폐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그런 질병들이 이제 제한성 환기장애가 되겠습니다. 혼합성 환기장애는 섞인 거죠. 그러니까 폐쇄성 폐질환도 있고 제한성 환기장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폐쇄성은 일종의 노력성 호기량 FEV1 감소했어요. 그 다음에 제한성에 의한 FVC도 감소했어요. 둘 다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B는 정상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혼합성 환기장애인데 근데 혼합성 환기장애는 쉽지 않아요. 막히기도 하고 간질성 유가종도 생기고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혼합성 환기장애는 혹시 검사 잘못한 경우에 생기는 가능성이 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쿠룹입니다. 쿠룹은 소화 때 생기는 거예요. 소화 때 어디에 생기냐면 성문 하부. 성문이 어디 있냐면 후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성문 하부의 염증이에요. 그러니까 성문 하부의 염증인가 성문은 후두에 있으니까 소화의 후두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두염이요. 자, 성문 하부에 또는 성문을 포함해서 염증이에요. 어떤 증상 나오겠습니까? 성문에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목소리에 문제가 생겨요. 목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나요. 또 기침을 할 거 아니에요. 염증이니까. 기관 쪽에 이제 문제는 다 기침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기침을 할 때 정상적인 기침이 아니라 이상한 기침을 하는 거야. 기침 소리가. 그래서 그 소리가 개 짖는 소리 같다, 컹컹 소리 같다. 이게 가장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이 왔는데 기침 소리가 이상해요. 컹컹대요. 그러면 쿠룹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쿠룹은 성문 하부의 문제입니다. 염증이에요. 염증이니까 염증 치료하면 됩니다. 염증 치료하면 증상도 없어지고 뭐 다 괜찮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아기 때 생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아기 때 잘 치료되면 괜찮은데 모든 질병의 문제는 합병증이잖아요. 이 합병증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합병증이냐면 아기 때 오는 거잖아요. 아기 때 호흡기 쪽에 문제가 생기면 이 호흡기 쪽에 염증이 어디로 가냐면 귀로 가요. 그래서 중이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기들 귀하고 코하고가 일직선 수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기 쪽에 문제가 생기면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귀 쪽으로 넘어가서 이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이염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예요. 중이염을 일으키면 증상은 두 가지입니다. 청각을 잃거나 아니면 이쪽에 귀에 우리가 어지러움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죠. 그래서 전정 기능을 잃거나 전정 기능 양쪽 다 잃으면 못 걸어요. 그런데 한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이제 합병증들이 올 수 있습니다. 크룹입니다. 크룹은 어른에 오는 거 아니고 소아 때 오는 겁니다. 자, 부비동염입니다. 부비동염은 여러분 알고 계시는 거 축농증에 해당하는 겁니다. 축농증은 만성 부비동염을 우리는 축농증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농증도 주위에 요즘 많이 없어졌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축농증도 한번 보시고 가실 텐데, 자, 부비동이 뭐냐를 이제 보셔야 돼요. 부비동은 이마에 있는 거, 전두동, 요게 상악 양쪽에 있는 거, 상악동, 안쪽 코 안쪽에 있는 게 접평동, 사골동, 한 4개가 있거든요. 얘네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숨을 쉬었어요. 숨 쉴 때 밖에 있는 더럽고 지저분한 거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지저분한 것들 내뱉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침으로 나올 수 있지만 콧물로도 나올 수 있죠. 이 부비동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비동에는 자연 환기 공간이 있어요. 자연 환기공, 그 지저분한 게 들어가서 나오는 그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필요한 게 부비동인데 얘가 막혀서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부비동은 지저분한 거 나오는 역할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지금 제가 이 촬영하고 있는 날이 겁나 덥습니다. 정말 덥거든요. 그래서 밖의 온도나 제 몸 안의 온도나 거의 똑같은 상황. 오늘 진짜 더운 날이거든요. 근데 겨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의 온도가 마이너스 10도예요. 내 몸의 온도는 정상적으로 36.5도잖아요. 그럼 몇 도 차이가 납니까? 40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찬 기운이 내 몸 안에 쑥 들어오면 그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공기를 내 몸 안에 있는 온도와 절충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부비동의 역할입니다. 어쨌든 그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급성은 우리 배우셨어요? 새로 생긴 건데 치료되는 거. 만성은요? 오래된 건데 치료 안 되는 거. 이렇게 배우셨어요. 자, 급성은 왜 오는지 원인을 보시면 물론 감기에서 시작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상기도 감염이라고 하는 게 감기입니다. 상기도. 우리가 상기도가 코, 인두, 호두까지를 상기도라고 하는데 임상에서는 비강, 코만을 상기도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기도 감염은 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코 중격 망고. 코 중격이라는 게 콧대가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콧대를 코 중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콧대가 휘어져 있으면 안에 있는 부비동이 막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증상은 숨쉬기 어떻겠습니까? 코 안에 지금 염증이 생겼으니까 코 안이 막혔다고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 안에 염증이 생기면 코가 막히죠. 콧물 나죠. 숨 제대로 못 쉬니까 피곤하죠. 머리 아프죠. 똑같습니다.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부비동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균이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감기 같은 건 세균이 아니죠. 바이러스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증 치료를 합니다. 콧물 없애주는 거, 열 내리는 거, 염증 없애주는 거, 머리 아픈 거 없애주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무 심해서 세균 검사를 했더니 균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균에 해당하는 항생제를 씁니다. 약간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급성이에요. 그래서 그 항생제가 잘 들으면 2, 3일 만에, 뭐 일주일 만에 없어지죠. 그런데 그 부비동염이 12주 이상 지속돼요. 12주는 몇 개월입니까? 3개월이잖아요. 3개월 이상 지속돼요. 그러면 이젠 돌이키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원인을 보시면 감기에서 오래된 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 부비동염이 생겼다 안 생겼다 생겼다 안 생겼다 하면서 증상이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뭐 주로 밝히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인은 급성에서 이렇게 오는 급성이 좀 오래된 길어지는 그런 겁니다. 자, 증상을 보시면 우리가 급성 부비동염은 코 막혔어요, 머리 아파요, 숨쉬기 힘들어요, 뭐 피곤해요, 뭐 이런 거였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진화가 되는 겁니다. 코가 막혀서 염증이 생겼어요. 염증이 오래되면 콧물이 누래지죠. 그래서 그런 누런 코가 나와요. 그걸 화농성 비루 이렇게 얘기합니다. 코에서 나오는 콧물 비루. 화농성 비루인데 걔가 밖으로 나오면 좋은데 코에 어디가 막혔다며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으로 안 나와요. 뒤로 넘어가요. 그게 후비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루가 코 뒤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죠. 후비루입니다. 그 다음에 코가 망가지니까 비폐색, 만성 기침을 하게 되죠. 치료를 어떻게 하시냐면 얘가 이제 감기균에 의해서 바이러스에서 올 수도 있고요. 세균에 의해서 올 수도 있는데 대부분 바이러스는 빨리 낫습니다. 이렇게 만성으로 가는 경우는 세균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균 검사를 합니다. 균이 어떤 균이 있는지 균 배양 검사하고 그 균을 죽일 수 있는 약 검사합니다. 그래서 약제 감수성 검사라고 하는데 약제 감수성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약에 해당하는 약을 줘요. 그래도 안 나아요. 안 나을 수 있죠. 그런 친구들 많죠. 그러면 그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농증 수술을 하게 되죠.
합병증은 기관지염, 그다음에 천식, 그다음에 여기가 부비동 상악동에 있으니까 눈이나 이쪽에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안호 안에 합병증이나 머리 쪽에 합병증, 그다음에 부비동은 뼈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수염, 뼈 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골수염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기관지염으로 갈게요. 기관지는 이제 우리가 코에서 더 넘어와서 후두를 지나서 기관으로 갔잖아요. 그 기관의 염증입니다. 그 기관의 염증도 급성 기관지염이 있고 만성 기관지염이 있죠. 급성 기관지염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롭게 생긴 거, 회복되는 거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얘가 급성 염증이에요. 급성 염증은 언제 오냐면 밖에서 유해한 가스, 미세먼지, 그 다음에 우리 가스난로 같은 데서 불꽃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흡연,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들 그런 유해한 먼지들을 우리가 흡입하면, 가스들을 흡입하면 우리 기관이 그거를 뱉어내기 위해서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작용을 하는데 남들보다는 더 많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기관지에 과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과민 반응은 더러운 거, 유해한 거 뱉어내는 거죠. 뱉어내려면 개만 탁 뱉어내는 거 기침, 무엇에 묻혀서 뱉어내는 거 객담, 객담 다른 말 가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침이나 가래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그냥 보통 유해한 가스 때문에 생긴 거라며요. 그렇죠? 세균이나 바이러스라는 얘기가 앞에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납둬도 잘 낫습니다가 교과서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근데 교과서에는 이게 원인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있지만 유해한 가스이기 때문에 그냥 냅둔다. 그냥 대증 치료한다. 머리 아픈 거 두통약 주고 염증약 주고 머리 열나면 해열제 주고 뭐 이런 것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성기관지염이 원인, 급성기관지염 원인 바이러스에 감염도 있는데요. 다른 유해 가스도 있습니다. 자, 만성기관지염을 보시면 오래된 거라고 그랬죠. 오래된 거라서 기관지계 점액의 과잉 분비에 의해서, 그러니까 밖에서 유해한 게 들어오면 정상적으로 반응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얘가 계속 반복되니까 더 많이 과잉하게 되죠. 과잉하게 되니까 과잉 객담, 과잉 가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피처라는 사람에 의해서 보면 그 사람이 정의를 했어요. 만성기관지염은 선행되는 기저질환이 없어요. 선행되는 기저질환이라는 거는 이거 말고, 이 만성기관지염 말고 다른 질병을 붙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호흡기 쪽에 붙일 수 있는 질병이 뭡니까? 천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암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빼고 오로지 그런 게 아닌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기침과 객담이 최소 3개월 이상. 그러니까 한 번 기침하고 한 번 가래를 뱉기 시작하면 3개월 쭉 가는 거예요. 약을 드셔도. 그것이 2년 이상 계속된다. 그러면 만성기관지염으로 진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성기관지염은 말씀드렸어요. 기관지에 염증이 생겼으니까 기관지 안에 내강에 염증이 고이는 거잖아요. 염증 물질들이. 그러면 기관의 안에 내강이 좁아지는 상태죠. 이게 무슨 질병이라고요? 폐쇄성 폐질환이라고요.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하나가 만성기관지염이 되겠습니다. 기관지 확장증입니다. 기관지가 확장됐어요. 좋은 거잖아요.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기에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잖아요. 기관지가 확장됐으니까. 그게 아니고 기관지는 수축이완, 수축이완을 해야 됩니다. 이완하면서 들이마시고 수축하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축이완, 수축이완을 해야 되는 이 근육이 망가졌어요. 영구적으로. 회복돼야 한대요. 회복이 안 돼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기관지 확장돼 염증을 발생하고 비가역적인 질환이다. 비가역적? 회복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선행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잘 모르지만 그런 환자들의 조사를 해봤더니,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어릴 때 홍역을 앓았던 분, 그다음 백일을 앓았던 분, 결핵 후에 그런 때 이제 기관지 확장증이 많이 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관지가 확장됐어요. 수축이완을 안 해요. 그럼 들어간 게 나오질 않아요. 모든 가스와 모든 물은 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안 흐르면 그 안에서 붓거나 그 안에서 썩죠. 기관지 확장증도 들어간 것이 지저분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그 안에서 썩는 겁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시면 악취나는 고름이 있는 다량의 객담입니다. 객담에 냄새가 굉장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기관지가 확장돼서 썩고 있는 것들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기침하고 세균성 폐렴이 반복됩니다. 혈담은 가래,
가래 피가 섞여서 나오는 그런 거죠. 진단은 흉부 액성 검사하고 흉부 CT 찍습니다. 그래서 기관지가 이렇게 확장돼서 일 못하는 기관지 일을 못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치료는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경우에는 자, 세균이 원인이다 확인되면 항생제 써야죠. 균을 죽이는 약이 항생제니까요. 그다음에 이게 기관지가 확장돼서 나오지는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내보내는 일을 하는 약을 줘야겠죠. 그래서 거담제는 객담을 없애는, 그렇죠? 가래를 없애는 약을 줘요. 그다음에 객담 배출 용이하기 위해서 물리요법, 그러니까 환자를 눕히면 좀 안 되고요. 한 45도로 앉힌 다음에 등을 이렇게 두드리거나 가슴을 두드리면 나오기가 굉장히 용이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 환자한테 만성기침이라는 증상이 있었죠. 기침을 없애는 약을 줄까요, 말까요? 기침을 없애는 약. 여기서 기침을 없애는 약을 주면 안 됩니다. 왜냐면 기침이라도 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기침도 안 해. 그러면 나오고 싶은 것도 절대 못 나오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기관지 확장증 환자한테는 거담제는 주지만 기침을 잠재우는 약은 안 준다. 항기침제는 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인데, 자, 폐쇄가 됐어요. 어디 가요? 폐가요. 뭐 이런 거죠. 그런데 회복이 안 돼요.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이 쪼그라들어서 좁아져서 다시는 회복이 안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지금 제가 여기 갖고 온 거에는 진단은 없습니다. 정의도 없습니다. 정의는 앞에서 만성기관지염의 정의하고 똑같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맨 앞에 오늘 우리 배우신 맨 앞에 환기장애 중에서 폐쇄성 폐질환 검사가 있었죠. 폐쇄성 환기장애. 폐쇄성 환기장애는 FEV1이 작아지고 FEV1을 FVC로 나눴을 때도 작아진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 검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검사를 하는데 이 만성성 폐쇄성 폐질환은 진단도 중요한데 증상도 중요합니다. 어떤 증상이 나오겠습니까? 좁아졌어요. 그 안에 염증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하는데 만성 기침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계속 콜록콜록 거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언제 더 많이 해요? 아침에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누웠다가 일어나니까 그 기침이 더 많이 나죠. 그 다음에 객담이네요. 만성 객담 배출 이렇게 했는데 만성 객담이라기보다는 저 정확하게 보면 다량의 객담입니다. 객담이 그냥 쬐끔 나오고 말지 않고 계속 하루 종일 가래를 뱉어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만성 객담보다는 다량의 객담 하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호흡곤란입니다. 기관이 좁아져서 염증이 생겼으니까 숨쉬기도 어렵잖아요. 숨쉬기 어려우니까 호흡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좁아졌어요. 근데 우리 몸은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면 산소가 그렇게 필요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호흡곤란이 없어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내 몸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숨을 많이 쉬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호흡곤란이 일어나는 게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호흡곤란은 세 번째 줄에 있는 운동시 악화가 키입니다. 운동시 악화를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노작성 호흡곤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려고 하면 숨이 막 컥컥 막히시는 거죠. 그래서 1층에서 2층 계단 올라간다? 못 올라가요. 숨 막혀서.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간다? 못 가요. 숨 막혀서. 그래서 증상 표현을 보시면 숨이 차다, 가슴이 답답하다, 숨이 가쁘다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체스트의 페인, 그러니까 흉곽의 통증은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배우셨어요. 뭘 배우셨냐면 타는 듯한 증상 뭐였죠? 위식도 역류질환. 찢어지는 죽을 것 같은 통증 뭐였습니까? 협심증 통증. 협심증 통증이 흉곽에. 근데 숨 쉴 때 아프다. 숨 쉴 때 너무 아프다. 이런 거는 호흡곤란에 해당해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입니다. 그래서 흉통에 호흡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좀 나눠서 얘기하실 수가 있죠. 자, 위험인자 노출입니다. 위험인자. 자, 만성 폐쇄성 위험인자의 1번. 제 1등 흡연입니다. 이 흡연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흡연은 얼마쯤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폐암도 얘기할 텐데 우리가 흡연의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할 때 가장 안 좋은 게 폐암이잖아요. 자, 폐암은 흡연을 얼만큼 했을 때 폐암이 온다라고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2019년까지는 폐암을 건강검진 해주지 않았어요. 국가암으로. 그런데
2019년부터 국가암으로 폐암을 넣었다라고 우리 배우셨어요. 이 환자들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지신 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30감년은 뭐냐면 하루에 한 갑씩 피시어서 30년이 되면, 하루에 매일 한 갑씩 30년이 되시면 30감년 그랬거든요. 30감년이 되시면 폐암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서 검진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폐암이 오기 전에 만성 폐쇄성 퍼즐은 먼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흡연이 1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직업적인 먼지, 화학물질, 요리 및 난방연료에서 나오는 연기, 그래서 집안의 가스렌지죠. 가스렌지를 전부 다 인덕션 바꾸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이런 호흡기 쪽의 문제를 이제 예방하기 위한 거죠. 자,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폐암은 아니에요. 그런데 호흡을 안 되는 거잖아요. 숨쉬기 어려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명이 짧아져요. 우리가 여명이 짧아지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 그 중에 1번이 이제 암이고 2번이 뇌혈관 쪽, 심혈관 쪽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이 폐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 폐질환의 여명을 얼마나 이제 예측할 수 있는지를 이제 지수가 있어요. 사망 예측 지수. 폐질환의 사망 예측 지수예요. BOD 인덱스라고 해요. BOD는 이니셜이에요. B는 바디 인덱스예요. 바디 매스 인덱스.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예요. BMI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배우시면 체질량 지수가 많으면 문제예요, 적으면 문제예요. 지금까지면 많으면 문제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자기 몸무게를, 자기 키를 메타로 바꿔서 제곱으로 해서 나누고 그러면 BMI다 이렇게 배우셨거든요. 근데 그게 25 이상이면 과체중이고 30 이상이면 비만이다. 과체중이 비만이면 당뇨 오고 고혈압 오고 만성 심혈관 질환이 오니까 빨리 조절하세요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간호사니까 어르신들 노환으로 중환자실에 가신 분들, 그분들의 여명이 얼마나 남았을까를 저한테 가끔 물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돗자리 깐 사람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사람의 수명을. 그런데 다만 예측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체중이에요. 체중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면 얼마 안 남으셨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체질량 지수는 낮을수록 안 좋다 해요. 낮을수록. 그래서 체질량 지수가 저체중 이하로 가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나오는 1초간 노력성 폐활량에 따른 기도 폐쇄. 그래서 FEV1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변경된 의료 연구 심의회 기준의 호흡곤란. 앞에 거는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호흡곤란 척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호흡곤란이 어느 정도 있을 때 호흡곤란이 오느냐. 자, 네 번째는 6분 동안 걷는 거리로 표시되는 운동 능력. 운동을 6시간 했어요. 6분 했어요. 그러면 호흡이 가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번에 의한 폐쇄는 호흡곤란하고 3번하고 4번은 전부 다 호흡곤란과 관계가 있지만 3번 호흡곤란 자체를 평가하는 거고 4번은 운동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은 같지만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가지를 다 더해요. 다 더했더니 최대 종점은 10점이에요. 네 가지를 다 이렇게 해서 10점인데 10점이면 굉장히 위험. 1점이면 괜찮음. 이런 거죠. 우리가 요거하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차일드푸 지수라는 거 혹시 분류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차일드푸? 어디서 나왔죠? 만성 간 경변이나 아니면 간암 환자가 얼마나 사실지 그런 여명을 예측하는 지수잖아요. 예후를 예측하는 지수잖아요. 그것도 점수가 높을수록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사망 예측 지수는 BOD 인덱스는 4가지고 그 다음에 점수가 높을수록 안 좋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관지 천식입니다. 기관지 천식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하고 좀 대비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효과는 비슷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도 기도가 좁아진 거, 폐쇄된 거. 기관지 천식도 기관지가 좁아져서 좁아진 거. 그런데 기관지 천식은 앞에 만성자라는 게 안 붙었잖아요. 만성 천식 들어보셨나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만성자가 안 붙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회복되는 거예요. 가역 질병이에요. 그러니까는 좁아지긴 하는데 얘는 다시 회복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왜 좁아지냐? 왜 좁아지냐는 거는 알러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식은 알러지 질환으로 봐요. 알러제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 환자한테는 이게 알러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가면 기관이 너무 발작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발작적으로 반응을 해서 숨도 안 쉬어주고 그 다음에 기침 너무 많이 해서 저러다가 그 기침하시는 분들을 보면 어머 저러다가 죽을 것 같아. 호흡이 막혀가지고 그 정도로 기침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알러지에 대해서 너무 발작적으로 기침하는 거, 그걸 우리는 기관지 천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볼게요. 개요를 보시면 기관지 천식은 폐쇄성 기도 질환이다. 기도가 좁아지는 거예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과 함께 기도의 폐쇄성 장애를 유발하는 질환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흔한 호흡기 질환의 하나입니다. 지금 기도의 염증, 그 다음에 평활근 수축에 의한 발작적. 여기서 중요한 거 발작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알러전에 의해서 발작적으로 가엽석 다시 회복되는 거죠. 기도 폐쇄가 특징적인 임상상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이 사람은 발작적으로 수축을 하는 거예요. 기관의 평활근을 수축하면서 얘가 너무 수축해서 딱 막혀버리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자, 언제 그러냐면 원인이자 알러젠입니다. 그러니까는 알레르기의 원인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아니고 우리나라는 진먼지 진드기가 1번입니다. 그래서 진먼지 진드기가 알러젠은 이 천식 외에 다른 알러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알러지의 원인의 1번이 진먼지 진드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외에 꽃가루, 곰팡이, 애완동물, 바퀴벌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가끔 보면 흡연에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원인이라기보다는 악화인자입니다. 원인은 진먼지 진드기에 이 사람이 반응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진먼지 진드기에서 반응을 하고 있는데 밖에 미세먼지가 많아요. 그러면 더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악화인자입니다. 악화인자를 보시면 기후변화나 대기오염, 담배 연기. 자, 흡연은 만병의 원인입니다. 당뇨 같습니다. 정말 만병의 원인이 흡연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감기도 있네요. 상기도 감염. 그 다음에 약물도 있습니다. 약물에 기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악화인자입니다. 증상은 발작적 기침입니다. 자, 만성폐쇄성 폐질환하고 비교하겠습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어떤 기침이었습니까? 만성기침입니다. 계속 하루 종일 아침 일어나서 잘 때까지. 그런데 얘는 발작적 기침이죠. 그때만 기침하는 겁니다. 알러전이 들어왔을 때만 죽을 것 같이 기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조용해지면 그 알러젠이 좀 수용이 되고 나면 괜찮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발작적 기침입니다. 천명,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상이 천명입니다. 천명이 뭡니까? 숨을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숨 쉴 때 청진기로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진기 아니라도 환자가 숨 쉴 때 이러면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게 천명입니다. 자, 천명에 비교해서 만성폐쇄성 폐질환에 나타나는 증상은 다량의 객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기관지 천식으로 다시 옵니다. 증상에 보시면 호흡곤란이 있네요. 호흡곤란은 발작적 호흡곤란입니다. 죽을 것 같은 그때만. 그런데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어땠습니까? 노작성 호흡곤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각각 세 가지의 증상을 좀 비교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진단은 폐기능 검사를 합니다. 이것도 기도가 좁아진 거라며 무슨 검사를 하겠습니까? FEV1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FEV1을 검사한다는 거는 얘가 기관이 폐쇄가 되는지 좁아지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천식은 계속 좁아져 있대요? 아니래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좁아진대요. 그냥 어떤 특정한 상황을 주는 거예요. 그 검사가 뭐냐면 기관지 유발 검사인데 유발 앞에다가 기관지 발작 유발 검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관지가 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축, 발작 또는 연축. 기관지 연축 유발 검사를 주는 겁니다. 주사를 줘요. 주사를 줘서 히스타민 같은 그런 약물을 주사합니다. 약물 주사하면 기관지가 떨리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지를 검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기관지 유발 검사입니다. 자, 폐쇄가 됐어요. 또는 떨려요.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기관지 천식은 알러지에 의한 질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알러지가 뭔지를 확인해야죠. 그것을 확인해서 그 알러지를 없애줘야지만 얘가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러지를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알러지 확인 물질 검사를 하게 돼서 그 검사를 해서 얘가 알러지다. 그러면 그 알러지를 없애는 회피요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알러지의 치료는 회피요법이 1번입니다.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관지 천식의 치료는 알러지 회피요법, 그 다음에 발작적인 기침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쓰는 치료들을 하게 되는 거죠.
기관지 선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증상과 진단을 같이 비교하면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폐암으로 갈까요? 폐암. 폐암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암 발생 1위이고요. 암 사망 1위가 폐암입니다. 그래서 폐암은 굉장히 무서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2019년 전까지는 국가암에서 검사도 안 해줬대요. 왜 검사를 안 해줬냐면 발견하나 안 하나, 언제 발견하나 사망까지의 기간은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진단도 굉장히 어렵다. 진단도 어렵다. 이렇게 진단을 확진해내기는 어렵다. 왜냐면 엑스레이로 찍어서 거기를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데 폐 조직 검사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진단 기술이 막 발달되죠. 막 발달되면서 흉부 CT라는 게 생기면서 흉부 CT 중에서 저선량 흉부 CT 한 8분의 1 정도의 양을 줘서 CT를 찍는 거예요. 진단 방법, 검사 방법이죠. 검사 방법이 개발되면서 이제 폐암을 검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검진하기 시작하면서 환자 수도 많이 늘어난 그런 통계치를 보이고 있죠. 자, 폐암의 위험 인자는 1번 흡연입니다. 근데 흡연인데도 열심히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흡연을 제가 열심히 안 좋다고 막 외쳐 불러도 이 수업 끝나고 나면 거기에 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핫플레이스 가서 이제 더 열심히 피시는 분들이 있는데 흡연은 정말 자기뿐만 아니라 주위까지도 이제 망하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위험 인자는 흡연, 성면, 방사선, 환경 유전적 요인이 있습니다. 분류를 보시면 폐암은 이제 크게 4가지 종류인데 아주 크게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비소세포암. 비소세포암인데 암 앞에 폐자를 붙이는 게 좋겠죠. 비소세포 폐암. 그다음에 2번째는 소세포 폐암. 이렇게 되는 거죠. 소세포를 보시니까 스몰 셀이라고 써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셀이 작은 거예요. 비소세포 폐암은 셀이 작지 않은 거예요. 셀이 작지 않은 거에는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평평상피세포암. 평평상피세포암은 뭐냐면 그 폐의 바깥쪽 표면이 평평상태로 되어 있대. 거기에 이제 암종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암종이 있고요. 대세포암. 대세포는 작지 않은 거니까 대세포암 이렇게 되겠죠. 자, 비소세포 폐암이 한 80%에서 85%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비소세포 폐암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암종이 있어요. 그러면 수술을 하면 되겠죠. 우리 옛날에는 검사해서 폐암이에요. 그러면 3기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3기 넘어가면 수술하기 좀 어렵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발견했다 그러면 2기가 많고요. 2기, 1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검진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게 돼요. 수술하고 그다음에 림프에 가면 방사선 치료하고 암세포가 어디까지 동동 떠다닐지 모르니까 약물 치료하고. 그런데 폐는 호흡하는 기관이니까 전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전이 많이 해서 재발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약물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소세포 폐암은 뭐 1기, 2기, 3기, 4기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비소세포 폐암에 해당하는 거고 소세포 폐암은 1기, 2기, 3기, 4기라고 하지 않아요. 제한성 병기, 확장성 병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수술이 안 돼요. 수술이 안 돼서 걱정이었는데 다만 굉장히 그래도 다행인 것은 항암 약물에 굉장히 잘 반응을 해요. 잘 반응해서 소세포 폐암은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를 먼저 하게 돼서 요즘에는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폐암 환자들도 옛날처럼 진단받으면 2년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오래 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또 하나 얘기할 거는 소세포 폐암, 비소세포 폐암이 누가 더 많은지 그다음에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하고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흡연과 관련된 겁니다. 지금 폐암은 대부분 흡연이라고 얘기했어요. 원인이. 근데 담배 피시지 않으시는 여자분들도 폐암에 걸리시잖아요. 그게 어떤 암이냐면 대부분 선암종입니다. 비소세포 폐암 중에 있는 선암입니다. 그래서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암이지? 그래서 보면 선암입니다. 그래서 선암이 흡연하고 가장 관계가 적습니다. 적다이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비소세포 폐암이 80에서 85%잖아요. 그 중에 대부분이 선암입니다. 대부분이 선암이에요. 그런데 선암은 흡연과 관련이 가장 적대요. 그랬더니 애연가들이
근데 무슨 폐암이 흡연과 관련이 있냐면서 막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흡연하고 관련이 적다. 선암이 적다는 거지 아예 없다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폐암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비뇨기 질환입니다. 비뇨기 질환은 이제 비뇨 생식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비뇨기 질환을 조금 따로 떨어뜨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뇨기 구조와 기능을 보십니다. 비뇨기는 소변을 만들고 소변을 내보내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소변을 만드는 건 신장 양쪽에, 그 다음에 소변을 만들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방광으로. 그래서 신장에서 방광으로 보내는 그 길, 거기를 요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광이 모였어요. 방광이 모이면 오자마자 소변이 오자마자 밖으로 내보내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방광에서는 소변을 모읍니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모으죠. 모아서 얘가 다 찼어요. 그러면 내보내죠. 그 내보내는 길을 우리는 요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방광이 소변을 다 내보낸 다음에는 작아지겠죠. 소변이 들어오면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방광도 안에는 주름으로 많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신장이 소변을 만드는 거를 보죠. 신장이 가장 큰 역할은 소변을 만드는 거니까요. 소변을 어떻게 만드나 봤더니 우리가 심장에서 전신으로 보내는 동맥, 그 전신으로 보내는 동맥 중에 신장으로 가는 동맥이 있어요. 그게 신동맥이라고 합니다. 신동맥을 통해서 이제 신장을 보내요. 그러면 동맥이 막 갈라져서 마지막에 아주 말초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 덩어리를 이룹니다. 모세혈관 덩어리가 거기 보시면 사구체입니다. 폐에서 가장 말초에 있는 게 폐포처럼 신장에서도 가장 말초에 있는 게 사구체입니다. 이 사구체는 혈관, 모세혈관의 덩어리예요. 이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혈관을 통해서 들어왔던 이 혈관 내에 지저분한 거, 물 이런 거를 떨어뜨립니다. 자, 떨어뜨리니까 이거는 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과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사구체에서는 여과를 하게 됩니다. 자, 여과를 했어요. 그러면 주머니에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 주머니가 이름이 보호만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사구체와 보호만 주머니를 합쳐서 우리는 말피기 소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피기 소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 말피기 소체가 신장의 가장 기본 단위입니다. 신원이라고도 하죠. 자, 이 말피기 소체에서 보호만 주머니에서 받아낸 소변, 그게 첫 번째 받은 소변이 그래서 원뇨라고 합니다. 이 원뇨에는 물과 어느 정도의 이제 내보내면 안 될 여러 가지들이 조금 있어요. 자, 그렇게 보호만 주머니를 통해서 세뇨관으로 넘어가요. 세뇨관으로 가다가 다른 말 수뇨관, 세뇨관 같은 말입니다. 가다가 잘못 내보냈네 해서 다시 불러들여. 그거를 우리는 재흡수라고 얘기합니다. 재흡수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다 보니까 혈관들이 같이 따라가잖아요. 혈관 내에서 이거는 더 버려야 되는데 계속 갖고 있네. 다시 내보내요. 그걸 분비라고 합니다. 어쨌든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통해서 진짜로 우리가 내보내야 되는 그 소변이 방광에 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소변이 나가는 역할입니다. 자, 여기서 다 까먹으셔도 뭐는 기억하셔야 된다? 사구체가 뭐 하는 예인지, 사구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신장의 기능, 요거 외에도 다른 신장의 기능을 보시면 자, 1번 수분, 전해질, 산염기 조절, 노폐물 배설, 1번, 2번이 지금 소변을 만든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소변을 만들었어요. 1번, 2번을 통해서. 세 번째는 혈압 조절을 합니다. 자, 사구체에서 소변을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혈액이 줄어들겠죠. 혈압 조절이 됐어요. 그 혈압 조절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신장 자체에서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라는 게 나옵니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라는 게 나와서 물을 다 버리지 마 이렇게 됩니다. 우리 사구체에 나온 그 혈액을 전부 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는 전체 다 버리지 말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여과시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혈압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신장이 망가지면 혈압이 망가집니다. 자, 혈압이 망가졌어요. 혈압이 망가졌더니 혈압이 고혈압이잖아요. 혈압이 고혈압이라는 거는 큰 힘을 통해서 동맥으로 전진하는 겁니다. 뭐가? 혈액이 큰 힘을 통해 전진하다가 이 사구체에 와서 큰 힘으로 전진했어요. 그러면 사구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고혈압의 문제가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신장의 문제가 혈압을 망가뜨리기도 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압과 신장은 누가 닭인지 닭인지 달걀인지 몰라요. 그런데 기억해 보시면 당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뇨는 어땠습니까? 당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서 혈액에 너무 많이 많아서 털털 넘쳐가지고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는데 밖으로 내보냈어요. 소변으로. 그게 당뇨였잖아요. 밖으로 내보내면 안 되는 당이 밖으로 나가면서 무엇을 망가뜨렸어요? 신장. 신장이 어디? 사구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의 문제는 신장의 문제를 불러일으켜 와요. 근데 신장이 망가졌다고 당뇨가 오진 않아요. 그래서 고혈압하고 당뇨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혈 촉진이 있네요. 조혈. 우리가 혈이라는 피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를 만드는 그런 효소도 여기서 나와요. 자, 피를 만드는 건 여러 군데에서 나왔어요. 위에서도 나왔죠. 위에 벽세포에도 나왔었죠. 그 다음에 조혈을 어디서 했습니까? 골수에서 했었죠. 또 어디서 했습니까? 간에서도 조혈과 관련, 조혈은 아니지만 지혈과 관련된 걸 간에서도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조혈과 관련, 혈액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여러 장기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신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내분비 기능, 대사 기능도 여기서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뇨기는 신장 기능을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기억하셔서 나중에 신장에 문제가 있다. 무슨 질병입니까? 사구체 문제잖아요. 이 사구체 문제, 신부전 이렇게 가거든요. 신장의 문제, 만성 신부전의 문제는 이 신장의 기능을 기억하시면 쓸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오늘은 비뇨기 기능, 구조와 기능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흡기를 했고요. 비뇨기 잠깐 했는데요. 비뇨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